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한슬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작년에도 이제 제가 이 자리에 한번 서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작년에도 들으신 분이 계실까요?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 두 분? 네, 몇 분? 네, 세 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여러분들께도 아마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에 제가 처음 연사로 왔을 때는 한창 이제 의정과 유증사태 초기라서 이제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도 그냥 이제 면허가 묶인 상태로 나오셔서 그냥 힘든 시기를 보내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들 좀 로컬로도 많이 가시고 했는데 참 힘든 1년이실 것 같아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제 작동 방식에서 출발하는 의사의 정치 참여라는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 앞에 앉으신 선생님께서 그러면 나는 시민단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유명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일반 의사들은 어떻게 하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답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 드리면요. 약대 졸업하고 그다음에 연대에서 통계로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게 가서 했는데,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데 글 쓰고 이제 얼마 전까지 또 라디오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숫자 한국이라는 책과 또 노후를 위한 병원 없다 같은 이런 책들을 썼는데, 그래서 오늘 순서는요, 정치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주국가의 작동 원리, 이름은 좀 거창한데 간단한 얘기들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여론을 만드는 방법, 네 번째는 정치 참여의 두 가지 길,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치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앞에 이제 강연해주신 분께서 이제 돈과 표라는 두 개의 핵심 키워드를 미리 얘기를 조금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중간에 들어와서 다 듣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와 그 다음에 선거법과 정치 자금이야 등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얘기도 조금 더 상세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하니까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네, 저희가 정치에 대해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적인 정치인은 뭔가 신념에 따라서 옳은 정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혹은 좀 열등한 정치인들은 내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한다. 그래서 깨끗한 정치인과 부패한 정치인의 대결이라는 테마를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제가 이런저런 정치권 분들과 만나면서 저도 이제 의료 쪽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책 제안들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려봤는데, 말은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정말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꼭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안 된대요. 근데 술 몇 잔 마시고 한 3차쯤 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슬 씨, 정치인은 돈이랑 표로 움직이는 사람인데 지금 그 정책은 나한테 표도 안 되고 돈도 안 되잖아. 정말로 그렇게 냉정하게 접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들이 뒷돈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뉴스에도 뭐 횡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현실 정치와 최대한 연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아무 정치와 관련 없는 분을 좀 가져왔습니다. 허경영 씨가 이제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치자금법을 받고 선거에 출마도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돈을 받으면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 돈을 받았다. 내가 돈을 받았어요. 어디서? 그러면 뭔가 그걸로 부정축제를 하지 않을까. 내가 먹고 싶은 비싼 음식 먹고 뭐 집 사고 차 사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왜 받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람들은 돈이 자기 삶의 일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표냐고 하니까 자기는 선거에 당선돼서 권력을 얻는 게 너무 좋대.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랑은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인간형 자체가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다른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럼 돈을 왜 받을까라고 하면은, 정치에 되게 앞뒤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선거 자금은 공식 모금 통장을 통해서 후원을 받습니다. 후원해주세요 이런 거에서 돈 보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받으면 용처가 선거법에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선거 자금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엄격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정치인들은
합법적인 선거 후원금을 받아서 그걸 선거법에 적힌 용처들에만 써서 회계 처리까지도 아주 엄격하게 하는 이상적인 그런 걸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거운동 할 때 보면 앞에서 막 춤추는 분들 있죠. 선거운동 할 때 막 엄청 말도 안 되는 댄스 추시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 하면은 정확하게는 나라에서 돈을 주긴 합니다. 정당에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통장에 나중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됐어요. 춤 열심히 췄으면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식대가 그 통장에 식대 명목으로 입금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밥을 사주면 안 됩니다. 내 다의 당선을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막 미친듯이 춤춘 사람들 점심시간 되면은 식대가 통장으로 따로 명목으로 공식 선거자금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이 밥을 사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네 정서에서 바로 앞에서 그렇게 오전 내내 이렇게 막 힘들고 했던 분들 밥 먹는데, 여러분 식사는 각자 하시고요. 돈 드렸죠? 오후에 또 뵐게요 하면은 이게 되겠어요? 그쵸? 그리고 물도 사주면 안 됩니다. 역시나 그것도 식대와 그 일비 등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너무 고생한다고, 내가 너무 처음 선거 출마하신 분들이 아유 우리 너무 고생한다, 물 하나 음료수 사왔다고 먹이면, 잡으면 찍으면 찍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공식적인 선거 자금이 아니라 저런 비공식적인 선거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인이 무슨 착복하려고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런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도의상 필요한 돈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치인인데 갑자기 박혜원 교수님 한번 초빙해서 같이 뭘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밥 먹자고 만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박혜원 교수님 우리 지역구 주민이야. 그러면 제가 밥 사드리면 매수하는 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모셔놓고 밥은 엠빵 하시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의 비공식적인 지출을 위해서 받는 거지 개인이 착복하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돈들은 어떻게 모이냐? 철저하게 현금으로 모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 같은 것들로 해서 다른 사람이 사주는 건 괜찮아요. 선거 캠프에 속하지 않고 전혀 독립적인 사람이 난 지지자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춤추는 거 너무 고생하고 힘들어 보여가지고 제가 음료수 좀 사왔으면 드세요. 이건 괜찮아요. 그러면 그 외곽에 있는 조직들, 특히나 저런 류의 공식적이지 않은 자금을 집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이고, 그럼 그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를 얼라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은 지역 유지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개원하시면 사실 지역 유지거든요. 뒤에 얘기는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정치인들은 그렇게 돈을 모아야 하는 존재고, 그래서 선거 캠페인을 잘 치러서 당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돈은 이런 식으로 왜 필요한지 조금 납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표죠. 표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론적인 얘기인데 가볍게만 한번 쭉 훑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얼마 전에 탄핵도 했고 대선으로 다시 또 새로 대통령을 선출할 정도로 민주정이 좀 성숙한 나라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민주국가가 어떻게 작동하냐? 그러면 다들 1인 1표를 행사하고 국민이 주권이고, 뭐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다음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요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서 분해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 미국에서 60년대, 70년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제임스 뷰캐넌이라는 분이 그걸로 노벨상까지 받으셨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정치를 우리가 어떤 나의 신념에 맞는 정치인에게 표를 행사하는 아름다운 과정이 아니라 경제적인 과정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첫 번째,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시민은 1인 1표를 가지죠. 그러면 정치인은 당선을 통해서 또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고요. 그러면 시민 과반 이상의 표를 모으는 정치인이 당선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은 권력으로 그 표를 준 시민에게 보답해야 되는 구조가 강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제 정치인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후보 중에서는 표를 가장 많이 받아야 되죠. 뭐 이상적으로는 과반 이상의 표를, 양당제라면 과반 이상의 표를 받아야겠지만 후보가 여러 명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상대 후보보다는 많이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수 시민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는 다수 시민이 만족하는 정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책을 고민을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 개인은 아주 나는 권력을 얻고 싶어, 나는 권력을 얻고 미치겠어, 그런 아주 뭐 음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조 하에서는 결과적으로 다수 시민의 만족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책이 형성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예요. 이러면 사실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당선되려면 다수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만 하고, 그러면 다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민주주의가 좀 이상하다, 뭐 잘 작동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도 다수의 선진국들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수 시민이 만족하는 정책인데요, 의사에게는 굉장히 안 좋고 비의료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 만약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수 시민이 만족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을까요? 근데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하에서 나머지 다수 시민들이 이 정책을 통해서 만족을 얻지 않는다는 거를 잘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인지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잘 체감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게 이제 데니얼 카너만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또 역시나 노벨상 수상자께서 하신 말인데,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수영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되도록은 안 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가 전체 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기초대사량이 한 20%를 쓰거든요. 굉장히 비싼 기관이잖아요, 생리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우리 생각의 샛길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직관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그런 걸 해서 우리 인지 부담을 좀 줄이려는 진화적인 압력이 분명히 작용을 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 용량 자체는 제각기 다르지만 뭐 노화라든지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 뭐 수면 부족 이런 상황에 빠지면은 인지 용량이 줄어들고 인지적으로 좀 생각을 최대한 덜 하려는 좀 구두쇠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 계시면 모르겠지만 수련 받으시면서 밤새고 하면은 생각이 잘 안 되실 때가 많으셨지 않나요? 그쵸? 평소에 머리 안 돌아가는 거에 절반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학생 때는 뭐 휴대폰 하나 사려면 뭐 성지 찾아보고 다 찾아보는데, 아 몰라, 힘들어, 귀찮아, 그냥 돈 내고 사지 뭐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인지적 부담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봤을 때 우리는 투입되어야 되는 노력과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을 항상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두 개가 결이 맞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그만큼 이득이 돌아오니까. 근데 푼돈 수준의 굉장히 낮은 이익과 과도한 양의 지적 부담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이거는 사실 나한테 별로 큰 관련이 없는 정책이면 무관심을 유지하는 게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쵸? 나한테 별 영향 없는 건데 내가 거기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써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근데 사실은 의료정책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이제 자꾸 교수님을 언급해서 정말 송구합니다만, 예방의학 전공을 하시고 또 그런 강의를 하시는데 그거 배우는데 한 학기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심평원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아니 뭐 수가가 뭔데? 돈? 의사 돈 많지 않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공부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 그걸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까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다수는 그냥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책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얕기 때문에 별다르게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을 비방하는 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한의원 눕는 게 거의 굉장히 정례화가 돼버렸죠. 그래서 한의원 가서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런 자동차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한의사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수익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동차 보험에서 한 방을 배제하겠다고 하면은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료는 차 있는 사람들은 다 내잖아요. 한 방이 빠지면 얼마 정도 빠질까요? 자동차 보험료가. 내가 한 달에 내는 보험료에서. 몇백 원? 몇천 원? 그런데 내가 자동차 보험의 구조를 알고 한 방이 왜 잘못되는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침 맞고 하면 좋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의사분들의 적극성에 밀려서 그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도 실현이 안 되는 거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정치적 결론은 조직화된 소수에 의해서 주도된다. 그러면 실제로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다수의 여론을 확보하는 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직화된 소수와 이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합리적인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인 거죠. 그래서 조직화된 소수와 이권 거래를 해서 뭐 이렇게 저로 조정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고 겉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면 그냥 괜찮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더 의료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뭐 응급실 뺑뺑이 맞겠다. 그래서 무조건 응급실에서 강제로 받도록 수용하겠다. 겉보기엔 그럴싸해 보이는데 실제로 뒤에 백업할 의료진 없는데 받으면 뭐예요? 다 뒤집어 쓰잖아.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건데, 무관심한 다수가 보기에는 저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냥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조직화된 소수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면 정치인들은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화된 소수의 이권 거래, 이것도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풍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의대 정원 정책도 합의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합의가 되었냐 하면, 원래는 한 200명, 300명 선으로 합의가 돼서 대통령실로 들고 갔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화끈하게 2,000명 이렇게 해서 갑자기 뒤집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합의는 애초에 왜 만들어졌냐? 이것도 들은 겁니다. 간호사분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참여를 보장해주는 게 간호법 개정 얘기가 한창 나왔었죠. 그리고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요 구조로 보면은 무관심한 다수는 간호법 통과된다? 뭐야 그게? 괜찮은가 보다 생각을 하고, 뭐 나쁘진 않겠지 생각을 하는데, 조직화된 소수인 의사협회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엎어진 거를 다시 바꿔서 새로 간호법이 입법이 됐는데, 새로 입법된 간호법에는 그 지역사회 조항은 쏙 빠졌어요. 그런 식으로 좀 사연이 있어서 이런 거래를 통해서 적은 숫자의 의대 증원까지는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좀 합의를 해서 더 중요한 정책을 받아주고, 대신에 좀 덜 중요한 건 합의해서 줄이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의협 같은 데서 거버넌스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너무 미친 사람이 오는 바람에 그렇게 돼버린 거니까, 좀 원래처럼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어야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어야 되는데 좀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직화된 소수랑 이해거래를 하는 거 말고 여론은 그럼 어떻게 만드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체가 바로 언론이겠죠. 그래서 언론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소셜미디어 시대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너무 말이 빠르거나 하진 않죠? 네. 빠르게 해야겠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이번 의정 갈등 사태에서 많이 데어보시기도 했고, 그래서
누군가와 인터뷰를 했는데 완전히 왜곡돼서 나가더라. 이런 경험을 하신 전공의 선생님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언론이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작동 원리를 한번 볼게요. 사회에는 무수히 많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죠. 근데 그 중에 일부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주된 의제를 정교하게 발굴하는 의제 설정 기능이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이에요. 요거를 구체적 예시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회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건 다들 동의하실 거고 많이들 인식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러면 어떤 쓰레기가 제일 문제일까라는 거를 집어내는 거는 언론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서 보니까 이거는 뭔가 쓰레기 중에서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더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많다라고 의제를 조금 더 좁혔습니다. 보도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커피 프랜차이즈가 이런 데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왜 빨대를 플라스틱을 쓰지? 종이 빨대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의료 쪽으로 한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2023년, 22년 요즘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 응급실 뺑뺑이라는 단어. 이 단어 자체가 한 2016년, 17년 제가 검색해보니까 그쯤에 처음 나왔더라고요.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을 열심히 도는데 치료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소아과 대란, 오픈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아니 아산병원 같은 대형 병원, 3차 병원에서 간호사가 수술을 못 받아서 죽었다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계속 의제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날 수밖에 없냐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런 보도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로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제 발굴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면 두 번째 기능은 프레이밍입니다. 프레이밍이 뭐냐면 사실 현실은 되게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게 PPT로 보니까 조금 안 보이는군요. 색깔 하나가. 여기서 의제 설정을 먼저 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의제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해석의 틀들이 나옵니다. 이 해석의 틀이 프레이밍이잖아요. 그래서 해석의 틀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대안적인 해석들 간에 경쟁이 또 발생을 하죠. 그리고 최종 생존한 해석이 승리하고 마지막에는 아주 간결하게 정돈된 명확한 인과가 나옵니다. 의사 증원 20년째 멈춰서 소아과 대란 발생했다. 혹은 뭐 그런 식의 것들 아니면 뭐 지방의대 없앴더니 뭐 지방의 의료 격차 커졌다. 뭐 이런 식의 이거는 이렇게 마지막 얘기만 들으면은 그냥 굉장히 누구나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큰 인지 부담 들이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고 하면은 아까 무관심한 다수의 시민들은 내가 별로 혜택이 돌아오는 게 없는데 내가 머리 쓰는 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인지 부담을 최대한 간소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설득력 있는 프레임을 만드는 게 언론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거쳐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를 언론에서 사실상 세팅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볼지를 역시나 또 언론이 잘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이것도 현실 정치와 좀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옛날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리가 남이가라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전에 이제 굉장히 예전에 김기춘 씨라고 하는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원래는 노태우 정부 때 이럴 때부터 일을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때 부산 지역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공공기관장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냐, 우리 좀 같이 돕고 살자, 지역 감정도 좀 만들고 해서 선거를 이겨야지 지역에서 좋은 게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모의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본질은 사실 부산 지역 공공기관장들이 정치 중립을 어기고 선거 개입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동시에 어떤 프레임이 제기가 됐냐면 해당 대담이 왜 유출됐냐? 이거 도청한 거 아니냐? 도청이 문제네. 그리고 그 프레임이 이겼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장 선거 개입과 불법 도청, 사적 대화, 녹취 후자가 더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해서 하니까 결국은 이게 이겨서 당시에 불법 도청 사건으로 이걸 폭로했던 정당이 오히려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그냥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잘 감이 안 오셨을 건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다양한 해석이 틀이 있지만 살아남는 것들은 남아서 어떤 정당에서 정치적 야욕 때문에 도청까지 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까 다양한 해석의 틀과 대안적 해석 간의 경쟁 단계에서 의사단체에게 만약에 내가 좀 유리한 걸 만들고 싶다면 여기서 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의사단체든 아니면 의료정책 같은 게 나오면 여기 단계에서 봅니다. 아이고 개손이네. 이게 뭐야. 근데 이미 잡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의제 설정, 그다음에 프레임싸면 최종 분출된 여론. 그래서 여론도 사실은 좀 만들어진다는 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좀 현실적인 그럼 언론인들은 어떤 고충을 갖고 있냐? 아까 정치인의 고충을 제가 돈과 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인들은 새로운 의제를 만드는 게 굉장히 버거운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까 기자님 한 분이 저한테 명함을 주고 가셨는데 보통 언론사에서는 매주 발제를 합니다. 너 기사 뭐 쓸 거야? 그래서 한 5-6개 던지면 그중에 1개 살아남아서 기사를 쓰고 그 다음에 그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매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매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새 아이템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기자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의료 관련된 거, 내가 아는 것 중에서 이 친구한테 도움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혹시 이런 거 있는데 알아? 하면 굉장히 기꺼워하면 좋아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야지 나중에 내 말 한번 들어주지 않을까요? 그쵸? 두 번째는 이게 참 매체에 보통은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아요. 요즘 특히나 기레기 같은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대부분은 돈도 안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돈 내고 우리 매체 구독하는 사람이 욕하면 뭐 들을만 한데 보통은 보지도 않고 인터넷에서 공짜로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사 썼을 때는 긍정적 피드백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야, 너 이번에 이런 기사 썼는데 너무 잘 봤다. 저도 칼럼 쓰고 글 쓰고 하면 주변에서 보내주면 너무 감사하고 내 걸 열심히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좋아요. 그런데 댓글창 보면은 저 새끼는 수염을 무슨 기보준처럼 길렀냐 이런 얘기를 막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재정적 압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독자가 없잖아요. 돈도 안 내고 욕하고 공짜로 보니까 돈 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광고주한테 어느 정도 좀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뭐 거기 신문에 광고한다고 광고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가 아니라 언론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광고 집행을 하는 거는 필요한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 뭐 같이 구독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신문 그냥 종이로 봐도 되는데 인터넷으로 봐도 되는데 뭐하러 종이 써? 그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시면 언론에도 어느 정도의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은 좀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좀 바뀌었죠. 이제 뉴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시대가 왔는데 이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알고리즘으로 세계가 좀 분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 언론 매체가 경합을 해서 그래서 주된 여론 형성의 프레임을 하나로 딱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 맞춰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사가 내 타임라인에 안 떠요. 내 인스타 알고리즘에 안 뜨고 내 페이스북 알고리즘에 안 뜨고 내 스레드 알고리즘에 안 떠요. 그러니까 미디어 노출 자체가 막혀버리고 그 고유한 알고리즘 내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백신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만 그 안에서 계속 꾸준히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터 버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갇혀서 그냥 거기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 버블에 좀 대안세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럼 요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원래 알던 사람이 접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 친구들, 지인들, 의사가 아닌 사람들하고도 의료 관련된 얘기를 조금씩 해줘야 돼요. 만났을 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의사 돈 연봉 몇인데 뭐 돈 더 달라고 한다. 이런 기사들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인 나를 친구를 만났어도 마음속에서는 쟤는 돈도 많은데 왜 밥을 안 사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치 참여에도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여론을 만드는 상향식 접근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인을 만나는 좀 하향식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향식 접근인데요. 여론이 한번 형성되면 정치인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 한창 의정 갈등 사태 때 저도 이런저런 목소리를 자리에서 만나서 드리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의원님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지. 근데 여론이 너무 안 좋잖아. 표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여론 반대로 하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라디오라든지 신문 같은 데서도 의정 갈등 한창 한 작년 한 중순 때까지도 이런 거 좀 글 좀 쓰게 해달라고 난 잘못됐다 생각한다. 바꾸자고 좀 쓰고 싶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좀 난색을 표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주류 여론에 거스르는 글을 쓰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그 여론이라는 거는 결국은 아까 앞서 살펴봤던 건 여러 단계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 전에 이미 만들어서 굳어지기 전에 개입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공개 커뮤니티에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참여를 부탁드린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만 부탁드려 볼게요. 자, 손 한쪽만 좀 들어주시겠어요, 다들? 네, 잠시만요. 네, 한쪽 손 다 들어주시겠어요? 네. 자, 나는 메디스태프나 뭐 메디게이트 같은 의사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지 않은 분만 손 내리세요. 네, 들어가 봤죠, 다들? 자, 나는 네이버 댓글 달아봤다. 안 달아본 분만 내리세요. 네. 그러면 나는 커뮤니티에 그런 글이나 그런 걸 써봤다. 아니면 SNS에 내 정치적인 의사를 피력해봤다. 네. 자, 비공개 커뮤니티에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비공개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떠들고 같이 의견 교류하고 좋습니다. 이게 서로의 마음을 다잡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우리가 가진 울분들 그런 것들 공유하고 아니면 전략을 공유하는데도 비공개 커뮤니티는 되게 좋겠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내부에서 떠들어도 바깥에 노출이 안 되면 여론 형성에는 아무 기여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번거롭더라도 예를 들어서 네이버 기사 같은데 보통 첫 댓글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추천 순으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추천수 높은 댓글 중요하다고 하죠. 그러면 이게 바람직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미 하고 계세요. 단체와 조직들에서. 기사 나오면 링크 공유하고 카톡방 돌려서 추천수를 원하는 댓글 쓰고 거기 몰아주면은 그게 주류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메디스태프에 열심히 정부 비판글 조목조목 정리해서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클 거예요. 근데 댓글 써본 분 하니까 메디스태프 하신 분들 중에 반 정도 손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는 공개 커뮤니티에 거기서 쓰면은 보통 호응 없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하죠. 근데 내가 시간 내서 쓰는 만큼 효과는 확실해요. 공개 커뮤니티에 그런 거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폐쇄 커뮤니티입니다. 폐쇄 커뮤니티가 뭐냐면 블라인드 같은 것도 우리가 직업 계열로도 만들고 게시판을 직장 게시판도 아니죠. 그 다음에 지역 맘카페 같은 곳들 그 지역 주민들만 가입할 수 있고 아파트 커뮤니티, 아파트 주민만 가입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그런 데에는 바깥에서 뭔가 개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업자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이티드 커뮤니티 글들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믿어줘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입주민인데 제가 의사인데 사실은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올려주면은 그거 자체로 생각을 바꾸기 어렵겠죠.
그래도 내가 네이버 블로그 글 쓰는 것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파급력이 클 수 있어요. 댓글 교환하고 의견. 그래서 저는 맷동 주민인데 이거 제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공경을 겪었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부담스럽죠, 당연히. 그런 거 어떻게 해. 근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단톡방 소셜 네트워크. 그런 공개적인 소셜 네트워크나 페이스북 같은 데 글 써봤냐니까 또 손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내가 얼굴 마주하고 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지인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 못할 거면서 아, 사람들이 멍청해서 저런 좋은 정책을 안 따라주네? 라고 불평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참여를 직접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온라인에서라도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필터 버블에 갇힌다고. 그러면 저 여론이 형성되는 필터 버블들마다 다 저런 것들로 지배적이 되면은 사람들이 지배적인 의견에 반대하는 걸 굉장히 꺼려요, 또. 그래서 침묵의 나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류 의견은 점점 더 강화되고, 그 다음에 비주류 의견은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여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여론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단계에서 개입하지 않고 이미 의제 세팅부터 정책 결정까지 다 끝났어요. 아까 그 흐름에서 봤을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단계로 왔는데 그걸 늦게 접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하면 이게 이미 여론이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쓸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냐? 정치인을 움직이는 하향식 접근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김경태 감사님이셨죠? 그 말씀 주신 것들, 그런 것들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선거 캠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보통은 그런 것들은 이제 회장급 아니면 뭐 대표급 아니면 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가서 힘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럼 지역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원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은 경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근데 당내 발언권은 결국은 당원, 내가 통장에 있는 당원 수에 비례를 해요. 정치인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당원 가입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의사라는 집단이 우리 지역 내에서 이렇게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선은 몇백 표 차이로 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 중에서 한 명이 떨어지는데 내가 표가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치후원금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정치후원금 10만 원까지는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돌려줍니다. 나라에서. 세금에서 까줘요.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근데 물론 단체 차원에서 정치후원금 보내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레이 영역은 항상 있는 거고 내가 뭔가 의사인 걸 알아볼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실 방문해서 직접 눈앞에서 바로 송금했습니다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저런 다양한 후원금, 아까 말씀드린 좀 비공식적인 것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사무실 방문인데요. 보통 지역구 사무실 주변에 동네 돌아다니면 있는 거 보신 것 같은데 저기 대체 누가 들어가 하시죠? 그거 정말 아무도 안 들어가요, 잘.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확. 들어가서 저 여기 주민인데 제가 의대생이고 아니면 내가 사직 전공인데 이번에 이런 정책 펴는 거 너무 불만이다.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 얼굴에 철판 깔고 가서 하면 부끄럽죠. 당황스럽고. 근데 그만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절박하다는 거고 그 사람들도 계속 그런 것들을 동양보고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방문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저 여기 누구 주민인데 이런 정책에 찬성하시냐 반대하시냐 물어보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전화 계속해서 거의 사무실 마비될 정도로 하면은 그 밑에 보좌진들 정말 죽으려고 하거든요. 너무 전화 와서 미치겠다고. 그럼 그 의원기회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지역 여론인데요. 지역 동네 같은 데 오래 사시는 분들 많죠. 동창회, 그 다음에 학부모 모임, 지역 의료인 단체 이런 것들 많잖아요. 거기 가서 특정 의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이다라고 하고 공통으로 의견서 같은 거 제출하고 서명하고 해서 전달하고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라도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내 말을 저 사람이 들어줄까?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 총선인데요. 5% 미만 격차로 당락이 결정된 지역구가 39개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되려면 20석 이상의 의원을 모아야 돼요. 그 정도, 그러니까 20명 이상의 의원이 모이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걸 훨씬 넘어서는 숫자가 5% 미만으로 당락이 결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탑5 제일 표차수가 적었던 건데 뭐 서울로 볼까요? 서울 마포구 갑 조정훈 의원과 이지은 후보자가 해서 599표 차이로 낙선을 했습니다. 이지은 후보가. 조정훈 후보가 당선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표차가 아니라도 서울 기준으로 5% 정도 지지율 격차면 한 5,000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500세대 아파트 대단지, 5동 정도 있는 이런 아파트, 거기에 한 1,000에서 2,000명 정도가 거주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장, 노인회장이 국회의원 만나서 큰 소리 칩니다, 실제로. 안 만나주면 만나는 주민들한테 다 악담을 하겠죠? 저 사람은 우리 아파트 대표로 내가 만나달라는데 안 만나주더라. 그래서 아파트 뭐 그 얘기를 듣고 표를 바꾼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그거는 까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2,000표가 날아가서 내가 떨어지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참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내 거주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압박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공준전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을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무기력함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 도서를 하나 골라달라고 하셔서 이걸 골랐는데요. 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년기 역경 경험, 그래서 Adversary Childhood Event라고 해서 이제 약어로 ACE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성인이 된 후에도 보통은 이런 아동기 역경, 뭐 아동 학대 같은 거 겪으면 뭐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알 건데 이 저자분이 소아과 의사신데요. 뭘 했냐면 이게 면역계 조절에 그 콜티솔 엑시스 그쪽에 영향을 줘서 그 스위치가 조절이 고장나면은 이게 성인이 된 이후에도 뭐 자가 면역 질환이든지 아니면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정말로 올리더라 라는 걸 분석을 해서 미국에서 지금 그 진단 기준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거시적인 정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이 저자분이 소아과 의사라는 게 굉장히 의미 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저자분이 미국에서 저 에이스라는 개념에 대한 진료 지침을 만들고 지역사회연대에서 바꿔가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다뤄서 저는 이게 의사의 사회운동 성공 경험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이 얼마나 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의사로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실제 성공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를 정말 좀 충만감을 느끼면서 읽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책을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